니놈 누나들이 군인이라고. 계집년들이 그래봐야 부사관쯤 되나? 어디서 약을 팔아? 새벽 6시 예고 없이 부대 상공에 나타난 블랙호크 헬기. 그 안에서 내린 여군 소장의 정체는 바로 3개월간 폭행당한 막내 하사의 친누나였습니다. 오만한 중령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단 한마디를 듣기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제22보병사단 율곡부대. 칼처럼 매서운 바람이 해안선을 따라 몰아치는 이곳은 휴전선과 가장 가까운 최전방 지역이었다. 민간인 통제구역을 지나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이나 올라가야 닿을 수 있는 격오지 부대. 그곳 대대장실 안에서 지금 한 청년의 운명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대대장 마동팔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 책상 모서리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양쪽 어깨에는 무궁화 2송이가 새겨진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 제57기 출신이라는 자부심, 그것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가치였다. 하지만 그 자부심은 어느새 교만으로 변질되었고 부하들을 인간이 아닌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 하사. 마동팔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의 앞에는 이진우 하사가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25살의 청년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그의 군복은 땀에 젖어 있었고 두 다리는 이미 1시간째 서 있는 탓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감히 내가 대대장인 나를 조사해? 뒷조사를 해? 마동팔 중령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골프 퍼터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부대 인근 골프 연습장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근 들어 그가 가장 애용하는 도구였다. 공을 치는 용도가 아니라 부하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휘두르는 흉기였다. 대대장님, 저는 그저. 이진우 하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골프채가 그의 허벅지를 강하게 내리쳤다. 근육과 뼈에 전해지는 충격에 그는 신음소리를 삼키며 비틀거렸다. 하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쓰러지면 더 맞는다는 것을 지난 석 달간의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입 닥쳐. 내가 말할 권리는 없어. 마동팔은 다시 한번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번에는 반대쪽 허벅지였다. 이진우 하사의 다리가 힘을 잃고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바닥 타일이 무릎뼈를 통해 시린 감각을 전해왔다. 너 같은 흙수저가 어디서 기어나와 감히 육사 출신 중령의 앞길을 막으려고 해. 내가 뭔데? 마동팔 중령은 이진우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짧게 자른 군인 머리였지만 그는 힘껏 잡아당겼다. 이진우 하사는 고개가 뒤로 젖혀지며 천장을 바라보게 되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다. 너 하나 군대에서 갈아 넣는 건 일도 아니야. 알겠어? 군기 교육대 보내는 것도 영창 보내는 것도 심지어 군법회의에 세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야. 여기선 내가 법이고 규칙이야. 이진우 하사는 입안 가득 차오르는 피맛을 삼켰다. 입술 안쪽을 깨문 탓이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생각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그는 평범한 신임 부사관이었다. 부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첫 부대로 배치받은 곳이 바로 이 22사단 예하 대대였다. 보급병과를 지원했던 그는 대대 군수과에 배치되어 피복과 식자재, 각종 군수물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선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조금씩 업무를 익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피복 창고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이미 소등 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던 중 피복 창고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상하게 여긴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마동팔 중령이 있었다. 대대장이 왜 이 시간에 피복 창고에 있는지 의아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중령은 군복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는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새벽 4시에 후문으로 와. 물건은 준비되어 있어. 동계 전투복 200벌이야. 시중 가격으로 치면 꽤 될 거야. 이진우 하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대대장이 부대 피복류를 빼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벗어났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신고를 해야 하는가? 하지만 상대는 대대장이었다. 더구나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연줄도 많다는 소문이었다. 고민 끝에 그는 선임 부사관에게 조심스럽게 상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선임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 이 하사 군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계급이야. 내가 본 건 없던 일로 해. 괜히 건드렸다가 내군 생활만 망가져. 하지만 이진우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울에 있는 두 누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지원 누나와 이지혜 누나. 두 누나는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막내인 자신을 대학까지 보내주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누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사관을 선택했다. 누나들이 나한테 가르쳐 준 게 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정의롭게 사는 거. 이진우는 결국 사단 감찰실에 익명으로 제보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것이 최악의 선택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동팔 중령은 제보자가 이진우라는 것을 알아냈다. 대대 내부의 인맥을 통해 정보를 빼낸 것이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다. 마동팔은 이진우를 불러 폭행을 가했다. 처음에는 주먹으로, 그 다음에는 몽둥이로, 그리고 지금은 골프채로. 폭행은 점점 더 잔혹해졌고 빈도도 늘어났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것이 이제는 거의 매일이 되었다. 대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진우는 바닥에 엎드린 채 애원했다. 하지만 마동팔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잘못한 걸 알아? 그럼 입 다물고 있어야지. 내가 만약 입을 열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가만 안 둬. 서울에 누나 둘 있다며? 한 명은 법무관이고 한 명은 뭐더라, 특전사였나? 그래, 그거 좋은 직업이네. 근데 동생이 군대에서 사고 쳤다는 소문 나면 어떻게 될까? 협박이었다. 이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엇보다 누나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두려웠다. 두 누나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막내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미 선택권이 없어. 마동팔 중령은 골프채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쇠소리가 사무실 안에 울렸다. 일어나. 그리고 오늘 밤 10시까지 부대 전체 피복 재고조사 보고서 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하나라도 틀리면 그때는 진짜 가만 안 둬. 이진우 하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양쪽 허벅지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다. 내일이면 시퍼렇게 멍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다. 정의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더 큰 불의 앞에 무릎 꿇게 된 현실이 비참했다. 충성. 그는 경례를 하고 대대장실을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다른 간부들은 모두 외출을 나갔거나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 아무도 이 일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이진우는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곳에 앉아 잠시 숨을 돌리고 싶었다. 계단에 주저앉은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 화면에는 누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작년 설날 오랜만에 모인 세 남매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누나들한테는 절대 말 못해. 걱정만 끼치게 될 거야. 그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군수과 사무실로 향했다. 오늘 밤 10시까지 완성해야 할 보고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재고조사는 보통 이틀은 걸리는 작업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10시간이었다. 창밖으로 동해 바다가 보였다. 겨울 바다는 어둡고 차가웠다. 파도가 해안선을 때리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이진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 악몽은 언제 끝날까? 아니, 끝나기나 할까? 그는 알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서울의 한 안전가옥에서 그의 누나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채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이곳에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사실을. 율곡부대의 긴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 일반인들의 접근이 통제된 이 구역에는 여러 개의 안전가옥이 숨어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빌라나 오피스텔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군 정보기관의 작전 거점이자 고위 장교들의 비밀 집무실로 사용되는 곳이었다. 그중 한 건물 3층, 방탄 유리가 설치된 사무실 안에서 이지원 소장이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양쪽 어깨에는 은빛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 소장 진급자. 38배 나이에 별 2개를 달았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이지원은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특전사로 배치받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제707 특수임무단 대테러팀에 자원했다. 여성 장교로서는 처음이었다. 수많은 편견과 차별을 뚫고 그녀는 실력으로 증명했다. 해외 파병 작전에서 인질 구출에 성공했고 국내 대테러 훈련에서 남성 대원들을 제치고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그 공로로 그녀는 중령 진급과 동시에 국군 방첩사령부로 전속되었다. 방첩사는 군 내부의 간첩과 부정부패를 색출하는 핵심 기관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십 건의 사건을 해결하며 입지를 다졌다. 그리고 작년 역사적인 소장 진급 소식이 전해졌다. 지금 그녀가 보고 있는 문서는 동해안 전방 부대들의 군기 상황 보고서였다. 최근 들어 병영 부조리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어내려가며 중요한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노크 소리도 없이 문이 열린 것은 이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의미였다. 들어온 사람은 이지의 준장이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1개가 달려 있었다. 이지혜는 35살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법무장교의 길을 걸었다. 군 검찰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실력을 인정받았고 작년에 준장으로 진급하면서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었다. 군법 위반 사건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었다. 언니. 이지혜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이지원은 고개를 들어 동생을 바라보았다. 둘의 눈빛이 마주쳤다. 3남매 중 첫째와 둘째. 어린 시절부터 함께 어려움을 헤쳐온 자매였다. 서로의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야? 이지원이 물었다. 이지혜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자매만 아는 수신호로 도청 여부를 확인했다. 이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안전했다. 진우 말이야. 이지혜의 첫마디에 이지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진우. 세 남매의 막내. 25살의 귀여운 남동생. 두 누나는 막내를 무척이나 아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이지원과 이지혜는 막내를 키우다시피 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누나는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진우가 왜? 어제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어. 이지혜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보통은 밝고 명랑한데 어제는 달랐어. 숨소리가 불규칙하고 말을 할 때마다 뭔가 조심하는 느낌이었어. 마치 누가 옆에서 감시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나눴는데? 근황을 물어봤지. 부대 생활은 어떤지, 선임들은 잘해주는지. 그랬더니 진우가 대답을 회피하더라고. 그냥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고만 했어.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언니, 뭔가 숨기고 있어. 이지원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스쳐 지나갔다. 군대는 폐쇄적인 조직이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웠다. 특히 최전방 격오지 부대라면 더욱 그랬다. 진우가 지금 어디 배치받았지? 강원도 고성. 22사단 예하모 대대야. 정확한 부대명은 보안 때문에 말 안 했는데 율곡부대 관할인 건 확실해. 이지원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사무실 한쪽에 설치된 보안 전화기로 걸어갔다. 이 전화기는 암호화된 전용 회선으로 국군방첩사령부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 수화기를 들고 그녀는 특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상대방이 받았다. 저 이지원입니다. 긴급 첩보 요청입니다. 대상 부대는 22사단 예하 전대대. 키워드는 병영 부조리, 간부 비리 그리고 이지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갑게 말을 이었다. 폭행 사건. 최근 3개월 이내 발생 건을 전부 찾아주세요. 특히 대대장급 간부가 연루된 사건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통화를 마친 이지원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언니, 설마 진우가? 확인해봐야 알겠지. 하지만 내 경험상 이런 예감은 대부분 맞더라. 이지원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을 규칙적으로 두드렸다. 이것은 그녀가 깊이 생각에 잠길 때 나타나는 습관이었다. 약 40분 후 사무실 내부의 팩스기에서 문서가 출력되기 시작했다. 보안 팩스였다. 이지원은 재빨리 다가가 문서를 받아들었다. 총 12장 분량이었다. 22사단 예하각 대대별 최근 동향 보고서였다. 그녀는 문서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대부분은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었다. 하지만 9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그녀의 손이 멈췄다. 이지혜도 언니의 어깨 너머로 문서를 들여다보았다. 대대장 마동팔 중령. 육군사관학교 제57기. 현 보직 1년 3개월 차. 주요 경력. 이지원의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특이사항 란에서 멈췄다. 불법 도박장 출입 정황 포착. 지난 2달간 속초시 소재 유흥업소 사회 방문. 동반 인물은 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 해당 업자는 부대 공사 입찰 관련 의혹 인물로 분류됨. 이지혜가 숨을 들이켰다. 언니 이거. 더 있어. 이지원은 다음 장을 넘겼다. 거기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군수품 횡령 의혹. 지난 3개월간 피복류 재고 부족 사례 다수 발견. 정식 불출 기록 없음. 내부 제보에 따르면 마동팔 중령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 제기됨. 이지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인사정보가 적혀 있었다. 현 대대 군수과 소속 부사관 명단. 이진우 하사 부사관학교 졸업 후 첫 배치. 근무기간 4개월. 이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진우가 군수과에 있잖아. 그럼 혹시 횡령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지원은 문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분노였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필요한 건 냉철한 판단이었다. 지혜야, 지금 당장 군 검찰 수사관들 소집할 수 있어? 물론이지. 몇 명 필요해? 최소 5명.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한 군 판사도 대기시켜. 혐의는 특수폭행, 횡령, 직권남용, 군형법 위반. 이지혜는 즉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는 몇 군데 전화를 걸어 신속하게 지시를 내렸다.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권한으로 군 검찰을 움직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이지원은 다시 보안 전화기를 들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다. 육군항공사령부 작전과였다. 저 이지원 소장입니다. 긴급 작전 승인 요청합니다. UH-60 블랙호크 2대 배치 요청. 목적지는 강원도 고성. 임무 성격은 전방부대 긴급 작전 태세 점검입니다. 상대방이 뭔가 물어보는 듯 했다. 이지원은 차분하게 답했다. 네, 소장 직권입니다. 출발 시간은 내일 아침 600시. 탑승 인원은 707특임대 요원 8명과 군 검찰 수사관 5명입니다. 승인 부탁드립니다. 통화를 마친 이지원은 태블릿을 열어 이진우가 근무하는 부대의 위치를 확인했다. 지도상으로 서울에서 약 200km, 헬기로는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언니 직접 가려고? 당연하지. 내 동생을 건드린 놈을 그냥 둘 순 없어. 이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한쪽에 걸린 정복을 바라보았다. 견장에 달린 별 2개가 조명을 받아 반짝였다. 지혜야,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넌 법적 절차 준비해. 현장에서 바로 긴급 체포할 수 있게 영장 챙겨와. 알았어, 언니. 그런데 이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한테는 미리 연락 안 해? 안 해. 자칫하면 대대장한테 정보가 새나갈 수 있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잖아. 자기 보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야. 이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200km 떨어진 고성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고성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동팔 중령이 술에 취한 채 떠들어대고 있었다. 지역 건설업자와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치는 그의 모습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내가 그 대대에서는 왕이야, 왕. 누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는 전혀 몰랐다. 자신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 하늘에서 심판이 내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이지원은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동생의 사진을 떠올렸다. 항상 밝게 웃던 막내. 누나들 걱정 안 시키려고 애쓰던 착한 동생. 그 아이가 지금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진우야,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간다. 서울 성남시 서울공항. 민간 항공편이 뜨고 내리는 일반 공항과는 달리 이곳 한쪽에는 군용 헬기 전용 계류장이 마련되어 있었다. 새벽 5시 30분,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2대의 UH-60 블랙호크 헬기가 정비를 마치고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지원 소장은 전투복 차림으로 헬기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것은 일반 전투복이 아니라 특전사 전용 작전복이었다. 가슴팍에는 이름표와 함께 소장 계급장이 부착되어 있었다. 양쪽 어깨에는 별 2개가 선명하게 새겨진 견장이 달려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8명의 특전사 요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모두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이었다. 이들은 대테러 작전의 최정예 요원들로 이지원이 특전사 시절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들이었다. 비록 이지원이 방첩사로 전속되었지만 그녀의 요청이라면 언제든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장님, 장비 점검 완료했습니다. 선임 요원인 박준혁 중령이 보고했다. 그는 이지원과 같은 사관학교 동기였다. 특전사에서 15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킨 베테랑이었다. 고맙다, 준혁아. 오늘 작전은 간단해. 부대 도착하면 대대장실과 군수과 사무실을 확보하는 거야. 저항은 없을 거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완전 무장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대상 인물이 중령급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저항할 경우 강제 제압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필요 최소한으로만. 우리 목적은 체포가 아니라 현장 확보야. 실제 체포는 군 검찰 수사관들이 할 거야. 이지원은 시계를 확인했다. 5시 45분. 15분 후면 이륙이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으로 이지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법적 준비 완료됐지? 곧바로 답장이 왔다. 영장 발부 완료. 수사관 5명 대기 중. 2번째 헬기로 이동 예정.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 법무실. 이지혜 준장은 서류 더미 앞에 앉아 마지막 검토를 하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긴급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사본이 놓여 있었다. 군 판사의 서명이 찍힌 정식 영장들이었다. 준장님, 수사관들 전원 집결했습니다. 보좌관이 보고했다. 이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복 재킷을 걸쳤다. 어깨에 달린 별 1개가 조명을 받아 빛났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 영장들을 넣고 회의실로 향했다. 회의실에는 5명의 군 검찰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모두 소령급 이상의 경력 있는 법무관들이었다. 이지혜는 그들 앞에 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행할 작전은 민감합니다. 대상은 현역 대대장이고 혐의는 특수폭행과 횡령입니다. 현장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특전사 요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십시오. 수사관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혜는 계속 말을 이었다. 영장은 모두 발부되었습니다. 현장 도착 즉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긴급 체포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모든 과정을 녹화하고 문서화하십시오. 준장님, 대상 인물이 저항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 수사관이 물었다. 이지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군형법 제44조 현행범 체포 규정을 적용합니다. 저항하면 특전사 요원들이 제압할 겁니다. 우리는 법적 절차만 완벽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회의를 마친 이지혜는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공항으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2번째 헬기에 탑승했다. 이지원이 탄 1번째 헬기가 먼저 이륙했고 이지혜의 헬기가 그 뒤를 따랐다. 헬기 안에서 이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다. 헬기는 북동쪽을 향해 날아갔다. 목적지는 강원도 고성. 약 1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이었다. 그 시각 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한 유흥주점 룸 안에서는 마동팔 중령이 건설업자 김모 씨와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6개나 쌓여 있었다. 중령님, 다음 달 공사 입찰권은 저한테 맡겨주셔야죠. 제가 또 얼마나 신경 썼습니까? 김 씨가 아첨하듯 말했다. 마동팔은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말투도 어눌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까. 근데 수고비는 제대로 챙겨줘야 돼. 그럼요, 당연하죠. 지난번처럼 현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마동팔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주잔을 비웠다. 그는 자신이 그 부대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대대장이라는 직위,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배경. 그것이면 충분했다.
누구도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나저나 요즘 군수가 그 신출내기 하사놈이 계속 신경 쓰이네. 마동팔이 투덜거렸다. 김 씨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 그 자식이 나한테 횡령 운운하면서 사단 감찰실에 제보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물론 내가 다 처리했지만 요즘 매일 불러다가 교육시키고 있어. 교육이요? 뭐 군인답게 만들어주는 거지.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어서 말이야. 마동팔은 비열하게 웃었다. 그는 이진우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을 단순한 훈육이라고 정당화하고 있었다.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마동팔은 호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술에 취한 탓에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몇 번이나 잘못 누르다가 겨우 전화번호부에서 이진우의 번호를 찾았다. 발신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세 번째 신호음 뒤에 상대방이 받았다. 네, 대대장님. 이진우의 목소리였다. 조심스럽고 긴장된 목소리였다. 마동팔은 거만하게 말했다. 야, 군수 담당관. 지금 어디야? 막사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차 끌고 속초로 와. 내가 술 좀 마셨거든. 대리운전 시켜줘야겠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마동팔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야, 듣고 있어? 빨리 안 와? 늦으면 내일 군기 교육대 보낼 줄 알아. 알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졌다. 마동팔은 만족스럽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김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중령님, 밤늦게 부하를 부르시면 좀. 뭐가 어때? 군인이 상관 명령 따르는 건 당연한 거 아냐? 요즘 젊은 놈들 버릇 고쳐주는 게 내 역할이야. 마동팔은 다시 소주잔을 채웠다. 그는 전혀 몰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2대의 헬기가 자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부대 막사에서 이진우 하사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양쪽 허벅지는 여전히 욱신거렸다. 어제 골프채로 맞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속초까지 가야 했다. 거부하면 더 큰 폭행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군복을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지난 석 달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누나들한테는 끝까지 말 못해. 걱정만 끼칠 뿐이야.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누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밝게 웃고 있는 세 남매의 모습. 그때는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이진우는 지갑을 도로 주머니에 넣고 막사를 나섰다. 차량 열쇠를 챙겨 차고로 향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그 별빛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바로 그 순간 서울에서 출발한 헬기 2대가 강원도 상공을 지나고 있었다. 첫 번째 헬기 안에서 이지원 소장은 무전기를 통해 박준혁 중령과 작전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다. 도착 예상 시간은 630시. 일출 직후야. 시야 확보에는 문제 없을 거야. 알겠습니다. 착륙 지점은 연병장으로 하겠습니다. 좋아. 착륙과 동시에 대대 본부 건물 확보. 대대장실과 군수과 사무실을 우선 봉쇄해. 명령 이해했습니다. 이지원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긴장한 것이 아니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었다. 자신의 동생을 괴롭힌 자.
그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다. 진우야, 누나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이지원은 작게 중얼거렸다. 헬기는 계속해서 북동쪽으로 날아갔다.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은 30분. 마동팔 중령의 운명이 끝나기까지 남은 시간이기도 했다. 새벽 6시 28분.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에 위치한 22사단 예하대대. 기상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장병들이 하나둘 막사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당직 사병이 연병장 중앙에 서서 조기 개항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점점 커지는 굉음이었다. 당직 사병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동쪽 하늘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두 개의 검은 점이 나타났다. 점은 빠르게 다가왔고 이내 헬기의 형체가 드러났다. UH-60 블랙호크 2대였다. 로터 블레이드가 회전하며 만들어내는 소음이 부대 전체를 뒤흔들었다. 헬기다. 헬기가 온다. 당직 사병이 소리쳤다. 막사에서 나오던 장병들이 모두 하늘을 쳐다보았다. 예고 없는 헬기의 등장. 그것도 2대나.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다. 긴급 작전인가? 아니면 사단장 순시인가? 첫 번째 헬기가 연병장 중앙으로 접근했다. 로터가 만들어낸 바람이 지상을 강타했다. 모래와 먼지가 사방으로 휩쓸렸다. 장병들은 눈을 가리고 뒤로 물러섰다. 헬기는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착륙 지점을 확보했다. 지휘통제실에서 이 광경을 목격한 당직 장교가 황급히 인터폰을 들었다. 대대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미확인 헬기 2대가 연병장에 착륙 중입니다. 하지만 응답이 없었다. 대대장실은 텅 비어 있었다. 마동팔 중령은 아직 속초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술에 취해 유흥주점에서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헬기의 스키드가 지면에 닿았다. 로터는 여전히 회전하고 있었지만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헬기 측면 도어가 열렸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여성 장교였다. 그녀는 특전사 작전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팍에는 이름표와 함께 계급장이 부착되어 있었다. 소장. 별 2개였다. 양쪽 어깨의 견장에도 은빛 별 2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지원 소장이었다. 그녀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살폈다. 훈련된 눈빛으로 부대 배치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뒤를 이어 8명의 특전사 요원들이 차례로 하강했다. 모두 완전 무장 상태였다. K2 소총을 휴대하고 전술 조끼를 착용한 그들의 모습은 실전 작전을 방불케 했다. 박준혁 중령이 이지원에게 다가와 보고했다. 소장님, 1번 헬기 하강 완료. 현장 확보 시작하겠습니다. 좋아. 대대 본부 건물부터 장악해. 박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요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4명의 요원이 즉시 움직여 본부 건물로 향했다. 나머지 4명은 연병장 주변을 경계하며 위치를 잡았다. 당황한 장병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그때 2번째 헬기가 착륙했다. 도어가 열리고 이지의 준장이 내렸다. 그녀의 어깨에는 별 1개가 달려 있었다. 그녀의 뒤를 따라 5명의 군 검찰 수사관들이 내렸다.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영장과 증거 수집 장비가 들어 있었다. 언니. 이지혜가 이지원에게 다가왔다. 이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야, 군수가 사무실부터 압수수색 시작해. 피복 재고 목록과 불출 기록 전부 확보해. 알겠어. 그런데 대대장은 아직 안 보이네. 찾아봐. 바로 그때 부대 정문 쪽에서 차 1대가 급하게 들어왔다. 군용 차량이었다.
차가 멈추고 운전석에서 마동팔 중령이 내렸다. 그는 속초에서 급히 돌아온 참이었다. 차를 몰고 온 사람은 이진우 하사였다. 마동팔은 연병장의 헬기 2대를 보고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그는 황급히 연병장으로 뛰어갔다.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술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어젯밤 과음한 탓에 얼굴은 부어 있었다. 연병장에 도착한 마동팔은 그곳에 서 있는 이지원 소장을 보았다. 별 2개. 소장이 왜 이런 격오지 대대에 온 것인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혹시 자신의 비리가 발각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마동팔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이지원에게 다가가 차렷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올렸다. 충성. 대대장 중령 마동팔입니다. 무슨 일로 방문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지원은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마동팔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지원 소장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2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마동팔은 긴장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너. 이지원의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내가 이진우 하사를 폭행한 놈이냐? 마동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진우? 어떻게 소장이 그 이름을 아는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거짓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 소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부하를 훈육했을 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원의 군화가 마동팔의 정강이를 강하게 걷어찼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마동팔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무릎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졌다. 내 동생 얼굴에 피멍 들게 한 놈이 너냐? 이지원의 말에 마동팔은 경악했다. 동생? 이진우가 이 소장의 동생이란 말인가? 그는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소 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부하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냐? 마동팔은 대답하지 못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이지의 준장이 다가와 수사관들에게 손짓했다. 2명의 수사관이 마동팔에게 다가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리고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 느낌이 손목에 전해졌다. 마동팔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20년 넘게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마동팔 중령, 당신을 특수폭행, 횡령, 직권남용, 그리고 군형법 제62조 부하 가혹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지의 준장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그녀는 서류 가방에서 영장을 꺼내 마동팔에게 보여주었다. 군 판사가 발부한 정식 영장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있지만 증거가 명백한 만큼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마동팔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릎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지원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부대원들이 모두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이지원 소장이다. 이 부대 대대장 마동팔 중령은 부하 장병을 폭행하고 군수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군에 경고한다. 계급장이 곧 면죄부가 아니다. 부하를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장병들은 숨죽이며 그 말을 들었다.
어떤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동팔의 횡포를 알고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절뚝거리며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다. 이진우 하사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 연병장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양쪽 허벅지의 상처 때문에 걸음이 불편해 보였다. 이지원은 동생을 보자마자 달려갔다. 이지혜도 뒤따라 움직였다. 이진우는 두 누나를 보고 멈춰 섰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누나들. 이지원은 동생을 끌어안았다. 단단히 품에 안으며 등을 토닥였다. 이지혜도 옆에서 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미안해, 진우야. 누나가 너무 늦게 왔어. 진작 알았어야 하는 건데. 이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전장에서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달랐다. 동생 앞에서 그녀는 그저 누나일 뿐이었다. 괜찮아, 누나. 이제 괜찮아. 이진우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석 달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는 누나들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주변의 시선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특전사 요원들이 마동팔을 일으켜 세웠다. 수사관들이 그를 헬기로 안내했다. 마동팔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었다. 그의 양쪽 어깨에 달린 무궁화 두 개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권위의 상징이 아니었다. 수치의 증거일 뿐이었다. 이지의 준장은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다. 대대장실과 군수과 사무실 압수수색 진행하세요. 모든 문서와 장부를 확보하고 피복 제고 실사도 즉시 실시하세요. 알겠습니다, 준장님. 수사관들이 흩어져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부대는 순식간에 수사 현장으로 변했다. 당직 장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수사에 협조했다. 이지원은 동생을 안은 채 천천히 연병장을 걸었다. 동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드디어 동생을 구해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진우야,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누나가 약속해. 응, 알아. 고마워, 누나. 세 남매는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헬기 로터가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다. 마동팔을 태운 헬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국군 교도소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거기서 군사 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었다. 이지원은 하늘로 떠오르는 헬기를 바라보았다. 정의는 결국 실현되었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실현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동팔 중령을 태운 헬기가 서울로 향했다. 그는 창밖도 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양손에 채워진 수갑이 차가웠다. 20년 넘게 쌓아온 군 경력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장도 여러 차례 받은 표창장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헬기 안에는 2명의 군 검찰 수사관이 동승하고 있었다. 그들은 마동팔을 감시하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혐의는 명백했다.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군수품 장부의 불일치.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 의정부에 위치한 국군교도소. 헬기는 그곳 인근 헬기장에 착륙했다. 마동팔은 수사관들의 인도 아래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철문이 그의 뒤에서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것 같았다. 교도소 수감실에 들어간 마동팔은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였다. 벽에 기대어 앉은 그는 고개를 감싸쥐었다. 후회가 밀려왔다. 왜 그랬을까? 왜 권력에 취해 부하를 괴롭혔을까? 왜 작은 이익을 위해 군수품을 빼돌렸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같은 시각 고성부대에서는 이지혜 준장의 지휘 아래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군 검찰 수사관들이 대대장실을 뒤지고 있었다. 책상 서랍에서는 불법 도박 관련 메모가 발견되었다. 금고에서는 출처 불명의 현금 3천만 원이 나왔다. 뇌물로 받은 돈이었다. 군수과 사무실에서는 피복 장부가 압수되었다. 장부를 분석한 결과 지난 6개월간 총 300벌 이상의 군복과 전투화가 정식 불출 기록 없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중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 규모의 횡령이었다. 준장님, 증거 확보 완료했습니다. 수석 수사관이 보고했다. 이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모든 증거를 봉인하고 본부로 이송 준비하세요. 그리고 연대장을 소환하세요. 연대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대대장의 비리를 몰랐을 리 없어요. 최소한 감독 책임은 물어야죠. 30분 후 22사단 예하 연대장 김성훈 대령이 부대에 도착했다. 그는 급히 연락을 받고 차를 몰고 온 참이었다. 연대장실에서 이지혜 준장을 마주한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준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지혜는 차갑게 대답했다. 마동팔 중령의 비리 사건입니다. 대령님은 예하 대대장의 만행을 전혀 몰랐습니까? 김성훈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지난 석 달간 이진우 하사가 사단 감찰실에 제보까지 했는데도요? 그 제보가 왜 묵살되었는지 아십니까? 대령님 지시 아니었습니까? 김성훈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 그는 알고 있었다. 마동팔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하지만 같은 육사 선배라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도 마동팔에게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눈 감아 주었다. 대령님, 군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부하를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대령님은 부하를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했습니다. 이지혜의 말은 날카로웠다. 김성훈 대령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과는 피해자에게 하십시오. 대령님은 보직 해임될 것이고 감독 소홀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겁니다. 이지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군 검찰은 며칠 내로 김성훈 대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었다. 그날 오후 국방부는 긴급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22사단 예하 대대장의 부하 폭행 및 횡령 사건이 적발되어 긴급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은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육군 중령, 부하 폭행하고 군수품 횡령. 현직 소장이 직접 체포. 별 2개 단 누나가 구한 막내 동생. 병영 부조리 척결 신호탄. 방송과 신문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특히 이지원 소장이 자신의 동생을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는 점이 화제가 되었다. 국민들은 그녀의 결단을 칭찬했다. 국방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군 병영 부조리 일제 점검을 지시했다. 각 부대마다 익명신고센터가 강화되었고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마동팔 사건은 군대 문화를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진우 하사는 사건 이후 일주일간 병가를 받았다. 그는 서울로 올라가 두 누나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지원의 안전가옥에서 세 남매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이지혜가 직접 요리한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식탁에 올랐다. 진우야, 많이 먹어. 너 많이 말랐어. 이지원이 동생의 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주었다. 이진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다.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먹는 식사였다.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진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이지혜가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가 남매잖아. 당연한 거야. 그런데 진우야,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응, 알았어. 다시는 숨기지 않을게. 식사를 마친 세 남매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지원은 동생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다. 진우야, 부대로 다시 돌아갈 거야? 아니면 전속 신청할까? 이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다시 돌아갈래. 이제 대대장도 바뀌었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 도망치고 싶지 않아. 이지원은 동생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다시 빛이 돌아와 있었다. 석 달 전의 밝은 모습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래, 내가 결정한 거라면 누나가 응원할게.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 생기면 바로 연락해. 응, 알았어. 한 달 후 마동팔 중령의 군사재판이 열렸다. 군사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수폭행, 횡령,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 그는 즉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었다. 계급은 중령에서 대위로 강등되었고 전역 후에도 군인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당했다. 김성훈 대령은 보직 해임 후 예편 처리되었다. 감독 소홀 및 은폐 교사 혐의로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그 역시 군인 연금 삭감 처분을 받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고성 앞바다는 더 이상 음울하지 않았다. 푸른 파도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어느 토요일 오후 고성 시내의 한 횟집. 창가 자리에 3명의 사람이 앉아 있었다. 이지원, 이지혜, 그리고 이진우였다. 그들 앞에는 싱싱한 회가 접시 가득 담겨 있었다. 와, 진짜 맛있다. 역시 동해 물회는 최고야. 이진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혈색이 돌아와 있었다. 허벅지의 상처도 완전히 아물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다. 석 달 전의 두려움과 절망은 사라지고 밝고 희망찬 빛이 가득했다. 진우야, 요즘 부대 생활은 어때? 이지혜가 물었다. 이진우는 대답했다. 좋아. 새로 부임한 대대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부하들 챙겨주시고 부당한 일도 절대 안 시키셔. 그리고 다른 간부들도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누구도 계급장 뒤에 숨어서 부하를 괴롭히지 않아. 이지원은 동생의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그게 정상이야. 군대는 원래 그래야 하는 거야. 세 남매는 회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 이야기, 일상 이야기, 미래 계획.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들이었다. 누나들, 나 전역하면 뭐 할까? 이진우가 물었다. 이지혜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당연히 대학 가야지. 우리가 등록금 대줄게. 아니야, 나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 군인 월급 모았거든. 그리고 전역하면 취업 준비할 거야. 이지원이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막내 다 컸네. 이제 의젓해졌어. 창밖으로 고성 앞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파도가 해안선을 부드럽게 쓸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며 울음소리를 냈다.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커튼을 살랑거렸다. 누나, 그때 정말 고마웠어. 누나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진우의 말에 이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긴.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야. 맞아. 우리는 언제나 함께야. 이지혜가 덧붙였다.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고난을 함께 이겨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석양빛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다. 횟집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 주방에서 들려오는 요리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이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난 석 달은 악몽 같았다. 하지만 그 악몽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누나들이 보여준 용기와 정의. 그것을 기억하며 자신도 올바른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진우야, 무슨 생각해? 이지원이 물었다. 이진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무 생각 안 해. 그냥 행복해. 그래, 그걸로 됐어. 세 남매는 다시 식사를 이어갔다. 웃음소리가 횟집 안을 채웠다. 그 소리는 창문을 통해 밖으로 퍼져나갔다. 고성의 봄바람을 타고 율곡 부대가 있는 산 너머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이제 그곳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계급장 뒤에 숨어 부하를 괴롭히는 자도 없었다. 정의가 승리했고 용기가 보상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 별들의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막내의 눈물도 멈췄다. 이제 남은 것은 희망뿐이었다. 푸른 바다처럼 봄날의 햇살처럼 밝고 따뜻한 미래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권력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짓밟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급장과 직위는 책임의 무게이지 횡포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침묵할 때 불의는 더 강해지지만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은 조금씩 바뀝니다.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족에게,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세상에는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